안녕하세요. 라이언 책방입니다. 오늘은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들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1970년대, 80년대에 거쳐 중요한 두 편의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아모스 트버스키와 함께 사이언스에 투고를 했던 내용인데요. 참고로 사이언스란 논문은 과학기술에서 최고의 그 저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신적을 공로로 해서 2002년 결국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죠. 심리학 연구 내용이 최고의 과학 저널에 게시가 되고요. 그래서 그 저널에 나왔던 내용을 근거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노벨 경제학상을 타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궁금해지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은 제가 이 책의 내용 중에 특히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볼륨 자체가 두꺼운데요. 그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 그 중에 제가 좀 핵심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다. 이 부분을 한번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 책은 사실 시스템 1, 2에 관한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배경을 먼저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경제학 사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시카고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은 인간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겠죠. 인간 개인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 옳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합리적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학파입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혁신의 원동력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시카고 학파의 대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만에 의하면은 결국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어떤 헤게모니에서 결국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이제 자유주의가 간접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한 경제주의가 결국 성공의 모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의 주장에도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오토바이 헬멧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선택도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도 그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2021년 대한민국 볼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쓰도록 돼 있나요? 안 쓰도록 돼 있나요? 사실 쓰도록 돼 있죠. 안 쓰게 되면은 그 운전자는 이제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차량 운전하는데 안전벨트도 마찬가지 사례인 것이죠. 만약에 시카고 학파의 주장대로라면은 안전벨트 착용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법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인명사고가 나타나게 될 거고, 결국 국가에 이제 막대한 손해가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이제 예상이 되죠. 그 두 번째로는 말콤 글래디얼의 블링크에 의하면은 인간의 직관은 위대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문제점이 있을 때 탁 보기만 해도 직감으로 혹은 직관에 의해서 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조차 블링크죠. 번뜩하고 이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존중 사상과 혹은 직관은 인간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매우 잘한다, 이런 사실을 가정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다양한 실험적 근거를 사례로 인간은 사실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의사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례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팩트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믿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시스템을 두 개로 나눈 거죠. 시스템 1, 시스템 2입니다. 시스템 1은 즉각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상황에서 깊은 사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숨쉬기, 걷기, 구구단 같은
간단한 연산이 이런 시스템 1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스템 2는 많은 생각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연산,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시스템 2로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수의 상황에서 시스템 2를 활용하지 않고 시스템 1로 바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또 말씀드리는 사례는 이 책의 내용들 중 시스템 1로 잘못된 그 접근을 했을 때 혹은 뭐 시스템 2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과 규제를 세우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재밌는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 이 다음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캐스 선스타인 분이라는 분이 이게 주장을 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행동경제학의 어떤 주요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넛지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교수님입니다.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넛지의 공동 저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에 따르면은 현재 미국의 법은 대중의 압박에 의해 탄생된 산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절대 보편적인 어떤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외부 압력에 의해서 법 자체가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우선순위는 이 법에 의해서 뒤죽박죽이 돼버렸다는 것이 이 캐스 선스타인의 주장입니다. 더불어서 편향된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옳은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비합리적인 목소리에 법이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29년 독성 폐기물을 매립한 러브 커넬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장마가 이제 심하게 내렸고요. 결국 그 장마로 인해서 폐기물이 유출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문제는 주요 화두로 떠올랐고 많은 매스컴에서 이 환경 문제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 지역을 근거로 환경대책보상책임법이 제정됐습니다. 환경대책보상책임법, 즉 뭔가를 보상해주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에게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이제 1920년대 발생했던 것들이니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나겠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부작용이라고 말했던 사례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신체 피해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지금 2001년이잖아요. 대략 한 70년의 사이클이 지났는데 환경오염 부작용이 났으면 진작에 났겠죠. 그래서 이 캐스 선스타인이 주장하는 거는 러브 커넬 지역에 사용될 비용이 다른 곳에 투입됐다면 더 많은 그 어떤 희생을 줄였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자원은 유한하잖아요. 그 부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하냐의 그런 문제인데 그때 감정적으로 이 환경 문제가 너무 중요해라고 말한 나머지 법도 세우고 거기에 막 공공자원을 할애한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법안 수립이 잘못된 예산 사용을 부추겼던 것이고, 그래서 선스타인은 결국 러브커넬 사건을 날조된 사건이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있던 부분인데요. 위대한 기업, 위대한 펀드 매니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회사원으로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떤 회사들이 위대한 기업이 되는지. 혹은 저희가 이제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지 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어떨까요? 그 다양한 서적들도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뭐 자기계발서나 혹은 뭐 재테크든지 혹은 기업 경영 경제 이런 세션에 가보면 도서관 책방 무지 많은 뭐 데이터랄까요? 서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성장한다. 이런 기업들이 결국 잘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사로잡았던 책은 구트 그레이트 빌트 라스트 이
스탠포드의 MBA 교수님 짐 콜린스가 쓴 책인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1달러를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970년 뭐 이런 기점에 1달러를 투자했을 때 가장 그 리턴을 많이 주는 회사가 어딜 것인가, 그거를 근거로 이 회사는 위대한 기업인 거야, 이 회사는 그냥 좋은 기업인 거야, 이 회사는 그냥 평범한 기업인 거야, 이렇게 이제 저자는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그 리서치 팀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교수님 한 분이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트브레이트 그 원서 같은 데 보면은 맨 끝에 그 리서치 팀이 같이 사진 찍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리서치 팀의 연구 아웃풋인 거죠.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결론에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 위대한 기업은 사실 리더들이 높은 그 몰입도와 함께 경영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든지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사람이 먼저죠. 근데 저자의, 그러니까 데니얼 카네만에 의하면은 이러한 결론은 위대한 기업의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일반 대중들이 믿고 싶어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기업이 성공을 했다,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 회사는 굉장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했더니 위대한 성취를 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즉 성공한 기업의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펀드 매니저로 넘어가 볼까요? 펀드 매니저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분들이 성공을 했다 혹은 실패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공을 한 분들은 뭐 강연도 많이 하시고요, 책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체 내용을 통계로 내보면 어떨까요? 역사적 내용을 전체 펀드 매니저를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잘 되는 분도 있죠. 근데 안 되는 분도 있고요. 그 저자가 통계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결국 누군가의 높은 성취, 어떤 회사의 높은 성취는 실력에 의해서라기보다도 혹은 어떤 특정한 작용 기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운에 가깝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매우 저는 샤킹했어요. 결국 운이 펀드 매니저의 성취, 위대한 기업의 성취, 뭐 환경도 있겠죠. 환경도 뭐 환경이 이렇게 맞아떨리면 그것도 운이라고 할 수 있을 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자는 운이 이 위대한 기업과 위대한 펀드 매니저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책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되게 짧게 서문을 드려서 뭐야 그래도 데니얼 카네만은 허점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더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이 포인트조차 저는 이게 기존 통념을 깨는 방향이어서 좀 놀랍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저자는 통계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를 볼까요? 1950년대 이스라엘 장교 채용 프로세스에 관한 것입니다. 이때 데니얼 카네만은 이스라엘에서 공군 장교 채용 프로세스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또한 공군 장교였고요. 그래서 채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핵심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어떠한 장교들을 뽑았을 때, 어떠한 지원자를 뽑았을 때 그 지원자가 끝까지 살아남게 되고 훌륭한 장교가 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면접에서 열정을 보이거나 혹은 옳은 성품을 보이는 분들이 좋은 장교로 살아남고 오랫동안 훌륭한 장교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일반적인 접근이죠. 1950년대 이스라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결과, 모든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 면접 전형에서 우수한 실력을 보였다고, 어떤 높은 가능성을 보였다고 해서 그 장교들이 결국 오래 살아남고 우수한 레코드를 보였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인터뷰 내용으로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지원자가 우수한 장교가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가 했던 방법은 이러한 질문들을 오히려 간출입니다. 그래서 6가지 파라미터만 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문성, 부침성, 신뢰, 뭐 이런 몇 가지, 6가지 요소만 들고, 그래서 인터뷰를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6가지 외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6가지를 수치화해서 계속 이것을 통계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 좀 더 우수한 장교들을 채용하는 절차서부터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해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수한 장교를 뽑는 데 도움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결정, 이게 시스템이 일이겠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옳아 보이는데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고 살아남게 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우수한 장교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방법으로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합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우수한 장교를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용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제가 여기쯤 읽었을 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이 느끼는 행복도 그러는 게 아니야?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거의 끝으로 가면은 마지막 챕터쯤에 행복에 관한 내용도 언급이 됩니다. 행복은 쾌락과 고통으로 이제 나눠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자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퉁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쾌락과 고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하는 고통이 진짜 고통일까요? 그래서 저자는 실제로 이 부분을 측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예전에 장내시경은 이 저자가 어떤 거를 했냐면 장내시경을 고통을 그러니까 측정할 때 고통이 생길 거잖아요. 그 고통을 그래서 수치화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장내시경은 짧게는 그 당시에 한 4분, 길게는 한 69분간 실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는 수면 내시경이 없어서 직접 그 내시경관을 꼽아서 이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통증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후에 그 실시를 하고 난 수검자들에게 이 고통지수를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언뜻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4분 검사한 분이랑 69분 검사한 분이랑 그러면 언뜻 생각했을 때 오랫동안 검사한 분이 더 고통지수가 클 것 같잖아요. 그다음에 짧게 검사한 분이 고통지수가 낮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시간에 이 X축을 시간으로 넣고 Y축을 고통이라고 놨을 때 이 적분값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통값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69분 동안. 그러면 고통량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고통량이 4분이에요. 찍!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 고통값이 이 적분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고통이 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게 짧게 예를 들어서 10분 미만으로 검사를 했을지라도 마지막에 너무나 극심하게 고통을 겪으면은 저 장내시경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라고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30분, 1시간 이렇게 장내시경을 평가를 했을지라도 마지막이 굉장히 부드럽게 끝나서 교통이 민비했다고 하면은 그 검사자는 저 장내시경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1시간 동안 힘들었을지라도 마지막 5분, 마지막 1분에서 편하게 되면은 그때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실제와 고통 강도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측정하는 데는 뭐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의 내용도 수많은 데이터로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이런 데이터도 결국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시험자들을 평가하지 않는 한 평가자들은 최종적인 기분으로 나 지금 행복해, 나 지금 불행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래서 고단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뭐 2일 저일 있고 집에서는 아이들 문제 생기고 그리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야근까지 한 후에 뭐 한 12시쯤에 터벅터벅 퇴근을 한다고 쳐요. 막 비까지 와요. 근데 차도 끊겼어요. 그래서 우산 쓰고 터벅터벅 긴 그 길을 걸어오는데 그날 이제 복권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뭐 10만 원짜리라고 할까요? 혹은 뭐 한 100만 원짜리라고 할까요?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날 기분이 좋겠죠. 야호!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24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워킹 타임을 한 18시간이라고 할게요. 18시간 너무 고생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마지막 30분이 행복했으면은 어쩌면은 그날 하루를 행복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의 피드백, 행복의 이 측정이 맞냐 이거예요. 사람이 객관화돼서 그걸 수치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다음부터의 내용은 책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서머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시스템 2를 작동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라든지 뭐 계속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 2를 작용한다고, 아 나는 합리적으로 접근했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최대한 객관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그냥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요. 현재 위치를 이제 비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속지 않고, 제가 속지 않는 거죠. 그리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삶 자체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삶 자체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야지 의사결정 포인트를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을 시스템 1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2는 몇 번만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입거나 밥을 먹거나,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똑같은 옷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뭐 티셔츠도 흰색 티셔츠를 몇 개를 똑같은 걸 사서 계속 그것을 바꿔서 입거든요. 아마 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게 이제 단순화하는 거고요. 먹는 것도 오늘 뭐 먹지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똑같은 거 먹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맛에 대한 행복도 있겠지만요. 어떤 그 우선순위를 어떤 것에 두느냐, 뭐 맛이 중요하면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다양한 걸 먹어볼 수 있겠죠. 대신 다른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삶을 단순화시켜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대신 남은 에너지를 시스템 2를 활용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퍼포먼스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게 이제 한 꼭지가 떠올랐고요. 두 번째 꼭지는 이제 시간 관리를 통해서 자기 삶을 충실히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을 측정할 때도 계속 측정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 관리를 계속, 이 시간은 뭐 했고, 이 시간은 뭐 했고, 이 시간은 뭐 했고, 다이어리를 계속 그 시간을 할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전자에서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라든지 이런 캘린더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글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캘린더에 자기 기능을 이렇게 계속 쪼개고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회고를 하면서 내가 이때 뭐 했구나, 이렇게 아웃풋을 냈구나, 그러면서 작은 행복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자, 넛지, 블링크, 팩트플리스,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 책 내용이 너무나 그 양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책 자체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게다가 번역 자체도 이게 뭐 좀 부드럽지 않은 부분도 조금 느껴지긴 해요. 이게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번역 자체도 이제 한 단계 임프루빙 된 거라고 표현은 해요. 근데 그 아직은 뭐 이런 부분을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너무 괜찮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번 그 한 번 읽어보게 됐는데 이 책 내용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몇 번 더 보게 되지 않을까? 혹은 특정 챕터를 같이 보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데니안 카너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